30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한 저에게 아내가 돈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7세 된 김정길이라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가족을 더 잘 먹여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신혼 시절엔 서로 사랑했고 아이들이 어릴 땐 가정을 위해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바깥 일을 담당하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믿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 집엔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젊을 때 못 해본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함께 즐기면서 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만 해도 참 기대가 컸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낸 연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제법 있었거든요. 계산해보니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퇴직식 때는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안겨주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병가도 거의 쓰지 않았다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참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그래 수고했어 라고 짧게 대답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매일 집에 있게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소에 못 본 낮 드라마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이런 게 노후의 여유로운 삶이구나 하면서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조금씩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라든지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뭔가 좀 해라든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은커녕 잔소리만 늘어나더라고요. 설거지를 이렇게 해? 청소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 빨래를 이렇게 널어?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집안일은 거의 아내가 다 해왔으니까 저야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요령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나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불만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참고 견뎠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여전히 7시면 눈이 떠지는데 출근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업무도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유인이 돼서 좋아했는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던 책도 읽어보고 산책도 더 자주 다녔습니다. 근처에 도서관도 가보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뭘 하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으면 아침부터 뭐 하냐고 하고 늦잠을 자면 언제까지 잘 거냐고 하더라고요. 산책을 나가면 맨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하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먼저 아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면 뭐라고 할까? 저걸 하면 또 잔소리 듣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부쩍 많아진 거였습니다. 전에도 친구 모임은 있었지만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거의 매주 나가더라고요. 등산 모임, 요가, 문화센터 강의, 친구들과의 차 모임까지.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늦게 들어오면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이야기는 전혀 안 해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거나 별거 없다고만 대답하고 오히려 저한테는 뭔가 좀 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산책 모임에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산책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내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왜 거기 끼려고 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절대 낄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면 이제 진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일정으로 바쁘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저녁에 함께 드라마라도 봤는데 이젠 각자 방에서 각자 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불편해졌습니다.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라고 말해도 아내는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리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 무슨 기타냐고 하고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늙어서 영어는 뭐에 쓰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뭘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다고만 하면 아내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는 지금도 충분히 바쁘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퇴직해서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밖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밥하기도 귀찮고 자기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내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젠 등을 돌리고 각자 잠들더라고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노후 생활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작은 일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언제 산책하러 나갈지, 저녁에 TV를 뭘 볼지까지도 아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대해 뭔가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예전엔 짜다, 싱겁다 정도는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젠 그런 말 한마디에도 아내가 발끈하더라고요. 40년 넘게 해온 음식 솜씨를 트집 잡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입맛에 안 맞아도 참고 배탈이 날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 말 안 하니까 뭐가 불만이냐고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누워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끓여줬는데 너무 묽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끓여서 갖다 줬더니 이번엔 너무 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끓여서 갖다 줬을 때는 그냥 먹긴 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군소리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제가 쑤어주는 죽은 완벽하지 않으면 손도 대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전기료 걱정은 안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서 읽으면 혼자만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려왔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지금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돈 한 푼 못 버는 식충이 취급을 했습니다. 퇴직한 지 8개월이 지나갈 무렵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 생일이어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이 제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딸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푹적거리는 자리가 반가웠거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반가운지 잘 따라주고 아이들도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갈비찜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돈도 못 벌면서 비싼 것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걸 온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걸로 하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퇴직하고 나서 돈 쓰는 것만 늘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뭘 해주면 맛없다고 하고 밖에서는 비싼 것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맛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 말에 반박하자니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꼴이 되고 참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된장찌개로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보다 못해서 아빠 생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드시고 싶은 걸로 주문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손주가 순진하게 할아버지는 왜 돈이 없느냐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안 주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 말에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황급히 아이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눈에도 제가 돈도 없고 초라한 할아버지로 보이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가족 위해 헌신해서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는데 마치 거지 신세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밝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면박을 주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창피한 줄 알면 평소에 행동을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가? 연금 받으면서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갈비찜 한번 먹고 싶다고 한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큰며느리가 전화해서 아버지 상황을 모르고 아이가 실례를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자식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겠지만 수치스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생각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맙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손 벌릴 만큼 궁색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매달 연금도 나오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에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딸아이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불편한 일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앞에서 무능하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가 어떤 말로 면박을 줄지 아이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걱정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겁이 납니다. 한 번은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한테 혼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평상시 집안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았거든요. 부부간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보고 있다는 게 가장 신경이 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부부관계의 모델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그 굴욕적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어떻게 헤어져 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게 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먼저 제 재정 상황을 차근차근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이 월 240만 원 정도 나오고 저축도 5억 정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을 반분해야 하니까 제 몫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연금과 함께 생각해보니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눈치를 보면서 살고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잔소리를 듣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67세에 혼자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아내가 해주던 집안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요리였습니다. 40년 넘게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과연 제가 혼자서 밥을 해먹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 한마디에 위축되고 아이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손주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라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2박 3일 온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혼자 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컵라면과 김치만으로도 충분히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전자레인지로 냉동밥을 데워서 계란 후라이와 함께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살아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 수 있겠다는 것을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혼자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1인 가구 생활 팁도 찾아보고 간단한 요리법도 공부했습니다. 근처에 혼자 살기 좋은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놀란 건 요즘은 나이 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흔하고 60, 70대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직접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준비된 상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찾아보니 집 근처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상담 약속을 잡고 목요일 오후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제 나이와 상황을 듣더니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아내가 동의한다면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드디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요. 이제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저는 큰 싸움이 생길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50대 여성 동료가 있었는데 이 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이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나이를 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사장님은 제게 조언도 구하셨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도 상의하셨습니다.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걸 아시고 많이 의지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타 학원에서 만난 분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습니다. 모두 나이는 비슷했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 폐업한 자영업자, 자녀들 독립 후 취미를 찾는 주부들이었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70세에 기타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도시로 나와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기타를 배우셨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에는 코드 잡기도 어려워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젊은데 뭘 못하겠습니까? 기타 학원 동기들과는 가끔 작은 공연도 했습니다. 복지관 경로 잔치 때 연주하기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서예 학원에서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서예는 기타보다 더 조용한 취미라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품격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글씨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생 철학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붓글씨는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급하게 쓰면 급한 마음이 드러나고 차분하게 쓰면 평온한 마음이 글씨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급하고 불안했는데 서예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이 제 원룸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좁고 초라할까봐 걱정했는데 깔끔하게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든 저녁도 대접했는데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딸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더 활기차게 지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치를 보는 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워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손주 중학교 학예회에 나가서 기타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나간 건데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 아내와도 가끔 만납니다. 이혼했지만 40년 넘게 함께 산 사이라 완전히 남남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아이들 경조사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가끔 안부도 묻습니다. 서로 잘 지내냐는 인사 정도는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 아내가 저보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67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일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동료들은 이제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줍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기타 학원과 서예 학원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근황도 나누고 때로는 짧은 여행도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런 변화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도 많았고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얻었습니다. 바로 존중과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평온함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정한 내 자신과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걸 가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지금 제게 있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